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정기영입니다.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AI한테 요약시키면 그냥 학부부터 계속 교육에 몸담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 입학할 때 그 교수님들이 교육 그 면접할 때 교육학과에 왜 지원했냐 이걸 이제 질문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인데 요즘도 우리 신입생 면접할 때 교육학과를 왜 지원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제가 그때 대답한 게 그때 어린 나이에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교수님 그 중에 한 분이 세 분이 이제 면접을 하시는데 그럼 교육부 장관을 한번 해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필요하다면 꼭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합격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관을 할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2학년 선배가 야, 장관을 하려면 행정고시를 가야지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장관 하려면 행정고시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행정고시를 이제 합격해서 교육부에 들어갔더니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하려면 행정고시는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정고시 출신 중에 장관하는 사람, 교육부 장관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진로 지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구나. 대학교 2학년이 본인도 잘 모르면서 1년 후배라고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해줬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냥 대학교 선배가 하는 진로 지도는 그냥 진로로 해주는 진로 지도 요것만 해야지 미래를 잘못 얘기해 주면 안 된다 하는데 오늘 또 영광스럽게 우리 교육 장관님을 하셨던 조한기 교수님 또 옆에 앉아 계신데 행정고시는 안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서기관까지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화여대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옮기고 난 다음에 행정고시 출신이 장관을 하셨어요. 서남수 장관님이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신데 그래서 느낀 게 좀 더 있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미 때는 늦어서 이제 어쨌든 이화여대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장관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 김철균 원장님도 케리스 원장 하셨는데 차관급이고 또 현실에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오게 돼서 꿈은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이 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맞게 어떻게 현실을 바꿔볼까 이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기업에서 많이 오셨는데 교육부에 있는 동안에 제가 아주 사소하지만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 했던 그 젊은 사무관 시절에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여기 빠른 년생이 있으실 것 같은데 1, 2월생 빠른 년생이 있으시죠? 1, 2월생 한번 손들어 보시죠. 1, 2월생. 1, 2월생 빠른 년생이 이제 없어진 단어가 된 게 제가 이 취약 기준일을 1월 1일로 바꿨습니다. 다들 뭐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는 뭐 1월생이고 형이고 동생인데 뭐 1년이 뭐 호적이 잘못되고 이런 일을 너무 많이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로 바꾼 거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아까도 우리 강조하셨는데 기업의 HRD가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스트 HRD 제도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지금도 근데 혹시 베스트 HRD 인증 받으신 기업 있으신가요? 여기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캐디스가 안 받았길래 제가 지금 올해 그거를 신청해서 베스트 HRD는 조직의 구성원들의 HRD를 잘하는 이런 조직에 인증해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그거 말고도 제가 살면서 보니까 군대를 갔더니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책을 보는데 막 지루하고 짜증나는데 책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군대에서는 막 책도 보고 싶고 심지어는 국방일보도 막 정독하게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학점을 딸 수 있는 제도도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만들어서 지금은 군대에서도 대학 학점을 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화여대 옮겨서는 학교 폭력과 학업 중단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에서 아이들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 문제를 내가 꼭 해소해 봐야 되겠다. 이런 연구를 중심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와서 역시 이 수업을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대부분이 수업을 하고 학습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기 혹시 그 많은 CEO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 리더분들이 오셨는데 나는 수업 시간에 그 많은 초중고 다니면서 초중고 수업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고 내가 주인공이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내가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했던 이 분들 계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 중에 한두 분 있어요. 한두 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핵심적인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는데 교사를 많이 뽑아보기도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의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모두를 맞춰주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광스러운 리더스 포럼에 왔지만 어떻게 이 관심을 주목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여기 오신 분들의 관심이 다 다르신데 제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의 관심을 모르는데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얘기에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작할 때부터 화나신 분들 표정 보면 아는데 아우 화나신 분, 막 짜증나신 분이 벌써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까? 이게 저의 연구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디지털 기술이다. 특히 AI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고민스러운 건 AI와 디지털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이 한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AI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사나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뭐 아직 앞으로 뭐 2, 30년 후에 나오면 아주 뭐 무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기술로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교사 또는 교육자와 학습자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스마트 TV 하시는 우리 대표님도 뵙고 했는데 스마트 TV가 너무 좋지만 그것만으로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죠. 또 어떤 기술이 AI로 읽기를 보정해주는 AI 기술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뭘까를 요즘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고요. 캐리스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랑 김철균 원장님만 잘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캐리스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99년에 설립이 돼서 26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13년에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 이쪽 그 저쪽 아까 예술의 전당 말씀하셨는데 예술의 전당 건너편에 위치하고 그 전에 그 다음에 또 시내로 왔다가 2013년에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장이 돼서 유심히 보니까 이 건물이 정말 디자인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건물인데요. 거기 한국을 빼고 교육과 학술 정보 세 개를 어떻게 건물로 형상화했을까를 보니까 책을 읽는, 책을 넘기는 걸 형상화했어요. 그래서 역시 저희가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이지만 핵심은 독서다라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게 참 의미심장한 건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원장으로서 안타까운 거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저희 정원이 한 250명이었는데 지금 직원이 500명이거든요. 공공기관은 1인당 면적이 딱 계산돼 있어서 그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잉여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회의실이 없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건물 지을 때는 네모 반듯하게 지어야 이게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증축이 안 되는 상황에 예쁘긴 한데 증축이 안 돼서 혹시 우리 CEO들이 많이 계시니까 미래를 좀 생각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현재에 맞춰서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유초중고 대학의 한 40개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치원 보낼 때
입학하는 처음 학교로 시스템부터 초중고 여기 자녀분들 다 키우셨을 텐데 나이스 시스템이 있고요. 행정 정보 시스템 등등등이 있고 대학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대학의 KOCW라던가 연구하신 석박사 과정 하신 분들은 다 쓰셨을 RISS 학술 정보 시스템도 저희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원장이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취임하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얘기가 모든 서비스를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여기 다 시스템들을 다 운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 사람과 비슷해가지고 탄생, 성장, 노화, 소멸 이 그 생애 주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성장하는 듯하다가 노화가 바로 돼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거의 모든 시스템을 다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AI의 기능을 넣는 것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원장으로서 최애 시스템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독서로인데 독서로는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이 서비스입니다. 이걸 새로 리뉴얼한 게 작년에 새롭게 개편해서 오픈했는데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제가 학부모 특강을 내일도 제가 우리 저 동네에 있는 학교들 제가 학부모 특강 무료로 학부모님들 특강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수천초에 특강을 가는데 제가 강조할 부분은 독서예요. 디지털 교육 전문기관 케이스 원장이 강조하는 건 독서인데 디지털 기술은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고 앞으로 가면 습득 시간 되게 짧아질 거라고 보는데 체화된 지식은 짧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요즘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AI 활용 역량이라는 게 AI 생성형 AI 챗GPT 아마 다 쓰실 텐데 챗GPT 활용 역량의 핵심은 누가 더 체화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질문 잘해야 된다 막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질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와 사고와 성찰이 없으면 사실은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대선 전국에도 제 말을 잘 안 들어주시긴 하는데 대학 입시는 독서 활동으로만 뽑아도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아마 이거는 많은 공감대를 얻으면 나중에 2032 대학 입시에는 이 독서로에 있는 독후 활동의 이력만 가지고도 뽑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나이스라는 게 있는데 학생부에 독서 활동을 적는데요. 학생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그 독후감을 보고 교사가 2줄로 요약해 주는 걸 가지고 교수가 그걸 가지고 면접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이 직접 쓴 이 독후감을 해야 되는데 이 독서로에는 손글씨도 스캔해서 올릴 수 있고 직접 타자얏을 써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독후 활동을 디지털로 정확하게 저장해주고 관리해주는 것 이게 저는 또 디지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활동들을 정확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이게 저는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를 대체하는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교육을 지원해주는 디지털 기술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독후 활동에 대한 디지털 지원 저는 이게 아마 대한민국을 인재 강국으로 만든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맞춰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있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AI,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저의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가 이것도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모두의 한국어라는 서비스인데 요즘에 뭐 학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중고에 외국인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요 서울에 영등포에 가시면 대동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대동초등학교의 외국인 학생 신입생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CEO 분들의 현실 감각을 묻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 선물은 없는데요. 네. 외국인 학생 몇 퍼센트일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15% 업, 30% 업,
40억, 50억, 60억, 70억, 90억, 100%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고 있어요. 대동초등학교 신입생에 외국인 학생이 100%. 거기가 차이나타운의 중심에 있는데요. 옛날에 외국인 학생이 30, 40, 지금처럼 50, 60 올라가다가 100이 된 이유는 이제는 한국 학부모가 그 학교에 보내질 않아요. 왜냐면 한국 학생이 소수가 되니까 얘네들이 와서 막 중국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애들을 보내질 않아가지고 100% 다문 학생. 특히 중국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런 학교는 이중 언어 교육도 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도 중국어로 보내드리고 하는데 일반 학교에 10% 20%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에 대한 케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글을 못하고 수업을 듣는다는 건 지금 베트남어로 제가 강의하는데 듣고 계신 거랑 같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화가 막 나시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1시간 있는 것도 오늘은 좀 1시간 버티시면 되는데 학교는 매일 9시부터 4시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고통이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글인데 그걸로 수학을 모르는 베트남어로 수학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상만 해도 갑갑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한글을 더 잘 가르쳐 주는 게 좋은데 모든 선생님들 다 배치해 줄 수 없으니 한 명 정도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약간 미국의 ESL 클래스처럼 KSL, 코리안 에저 세컨 랭귀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해줘서 한글을 좀 익히고 한국 문화를 알도록 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데 이걸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하기 어려우니 이런 시스템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이게 디지털 기술이 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명 한 명 개인 과외를 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해줄 여력이 없죠. 재원도 없고 교사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데이터의 강점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데요. 아마 너무 옛날 일이라 여기 계신 분들 연배에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유치원을 보낼 때부터 고민입니다.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요즘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 하나를 어디에 보낼까? 근데 뭐 지나가다가 본 유치원 이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정보, 거기에는 선생님이 어떻고 프로그램은 뭐가 있고 방과후에 뭘 가르치고 저는 근데 그때 다녀봤어요. 제가 아들이 유치원 갈 때 동네 유치원들을 방문해서 면담을 다 했는데 그게 웬만한 관심이 있어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공개하고 학교 데이터도 다 공개해서 이 학교에는 학교 폭력이 몇 건 있고 기초학력 미달자는 몇 명 있고 선생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학교 알림이 유치원 알림이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연구 중에 인용이 제일 많이 된 연구가 그 SCI 저널 중에 하이스쿨 드랍아웃 얼리 워닝 시스템인데요. 고등학교 학업 중단 조기 예측 모델을 제가 우리 나이스 데이터 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는 학생 나이스 데이터만 연결하면 학업 중단 위기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걸 제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게 지금 제가 쓴 논문 중에는 제일 그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인데 이런 걸 모아서 아이들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학생 맞춤형으로 분석해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제공해서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여기 혹시 선생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더 마음 놓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개발해서 케리스에다가 이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가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그때 선생님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 시스템 필요 없다. 선생님은 얼굴만 보면 안다는 위기 학생인지 아닌지 얼굴만 보면 아는데 굳이 숫자로 뭘 그걸 표현하느냐. 근데 외국에도 미국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고 왜 얼리어닝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느냐. 선생님이 아는데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아는데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개입하면 일이 커지잖아요. 오늘 이렇게 나오실 때 부부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나 남편의 얼굴을 보고 기분이 안 좋다 했을 때 개입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기분이 안 좋으면 피하게, 아, 빨리 피해야지. 오늘은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지. 뭔가 대화가 시작되면 이게 끝이 없어지니까. 근데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 위기에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얼굴만 보면 아시죠? 선생님들은 딱 보면 아시는데, 그럴 때 선뜻 개입하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데,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 거야. 얘가 문제 없는데 괜히 표정이 저런 거겠지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개입을 안 하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인디케이터로 설명해 드리면 해야 되는 역할이 생기고, 그러면 물어봐야 되고 조치 결과를 입력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은 사실 일이 늘어나는데, 저는 그 선생님의 잡무가 아니라 선생님의 본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살펴서 아이들에게 맞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사실 학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 한번 가보시면요, 학원은, 여기서 또 학원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학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핍니다. 가끔은 엄마 기분도 물어봐요. 니네 엄마 기분 좋으시냐는 것도 물어볼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세심한데, 학교는 그 학생 본인에 대해서도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게 저는 데이터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어제 서울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학교를 만들려면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게 사람과 디지털의 협업 구조로 교사가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서 교육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제가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이미 해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재전환 시대 얘기는 너무 많이, 460 몇 회 동안 하실 동안 디지털 기술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 교육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OECD가 그린 그림인데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기술과 교육의 발전의 속도를 보니까, 기술이 앞서갈 때, 이게 이제 처음에 산업혁명에서 기술이 앞서갈 때는 교육이 뒤처져 있는데요. 이럴 때의 특징은 기술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위너 테이크 올 소사이어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기술을 가진 위너가 모든 가치를 다 가져가 버리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너 테이크스 올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이럴 때는 이제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고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다 모두에게 전파시켜주면 사회적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인류가 뭐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절을 지금 지내고 있다고 본다면 20세기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20세기 후반에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이 그 갭이 또다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CEO분들이 아마 위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저들, 파워 유저들이, 이 대다수의 유저들이 이제 어려운 삶을 살 거다. 제가 교장 선생님들 연수회 가면 거기도 리더분들이신데, 여기서 위너가 되실 분도 제가 골라드릴게요 하고 바로 골라드리는 선별법이 아주 쉬운 게 있는데, 내비게이션 잘 쓰시는 분 파워 유저고요. 내비게이션 만드실 수 있는 분, 이게 이제 위너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이 아마 위너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교육을 통해서 그 기술들이 모두가 다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학교나 대학이나 동일한데, 학교나 대학이나 20세기의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워낙 풍요롭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누가 잘하냐 못하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한 명 한 명 모르는 애가 있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가르쳐 주는 게 사라지고, 그냥 얘는 잘하는 애, 얘는 못하는 애만 선별해 주는 기능을 경제학적으로 시그널 시어리에서 말하는 신호만 보내주는 역할을 했다. 선별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한 명 한 명에게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음 달에 오시는 배상훈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스튜던트 석세스라는 그 개념인데, 스튜던트 석세스의 개념은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학생 성공센터도 만들고 막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성공시키겠다는 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 초중고에서도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출 시대가 왔다라는 건데요. 지나고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한 명 한 명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은데 점점 지금은 이 지금 초중고 대학까지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이 교육력이 우리 그걸 교육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교육의 힘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요즘 거의 비즈니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된 대로 딱 하고 끝나면 끝. 이런 관계가 지금 학교에도 지금 형성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지금 바꿔줄 거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2, 3,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차수 변경이 안 되고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요. 전산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우리가 세 번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세 번의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셨을 텐데, 옛날에 PC가 등장하고 워드 프로세서가 등장한 첫 번째 웨이브, 두 번째는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메일, 스마트폰이 등장했던 두 번째 웨이브를 굉장히 잘 넘어왔는데,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생애의 세 번째 웨이브가 끝일지 아니면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AI와 디지털 웨이브 왔는데, 여기에 제가 교장 선생님 강의를 하면 교장 선생님들의 연배가 55에서 60세 사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세 번째 웨이브를 내가 넘어가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반도 안 들으세요. 반은 이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우리 5, 60대, 70대에 계신 분들은 한 120세 정도까지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55세면은 반도 안 살으셨는데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그 막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본인 걱정을 하시라. 애들은 알아서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가 잘 되고 있는데 걔네들은 디지털 심의성이 문제고요. 디지털 심의성은 높은데 리터러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 고연령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게 이 원장 되기 전에 이화여대 기획처장을 하는데 기획처 회식을 여기 안국동에서 회식을 하는데 회식 마치고 직원 한 명이 처장님 그 차 어디다 대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운 거기 그 공영 주차장에다 댔어. 그랬더니 모두의 주차장 하셨죠? 그래가지고 모두의 주차장 말고 나는 관운 주차장에 했다니까. 그랬더니 모두의 주차장 앱을 깔았냐는 의미였는데요. 모두의 주차장 앱을 깐 우리 직원은 4,000원이고요. 깔지 않고 같은 주차장에 됐는데 직접 들어간 저는 2만 원이에요. 모두의 주차장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같은 주차장도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서울에서 춘천을 다니는 경춘선 열차가 있잖아요. 거기 타보시면 젊은이들은 다 앉아서 가는데 노인분들은 다 서서 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갑자기 막 그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앱으로 예약을 하면 좌석이 있고 현장에 가서 차표 끊으면 다 입석이에요. 근데 버스나 지하철은 그래 자리를 양보하지만 이상하게 지하철하고 비행기는 양보 안 하죠. 그래서 기차에서는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다 서서 다녀요. 그래서 이게 이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은데 이걸 아느냐,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그래서 리터러시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그 웨이브를 보면서 제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AI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뭐 이 생성형 AI가 인터넷의 등장보다도 훨씬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신 CEO가 계신데 제 학생들한테 이화여대 학부생 1학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냐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계신 분도 그럴 것 같은데 인터넷이 놀라운 기술인가요? 쓰면서 야 이거 놀랍다 이거 느껴봤어요?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한테 인터넷은 그냥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 등장하고 와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봤어요. 인터넷 야 이거 놀랍다. 9세대. 저도 이제 그 세대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행성형 AI를 보고 등장하는데 우리 엄청 놀래잖아요.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서 1학년인데 제 아들은 전혀 뭐 그걸 놀라운 기술을 생각하지, 아,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우리만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한 번 놀래고 두 번 놀래고 세 번째 지금 놀래고 있는데 애들은 한 번도 안 놀래고 지금 태어나서 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만 놀래면 되는,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놀래서 막 새벽부터 와서 놀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놀랍지 않은,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격차가 생긴다, 아이들 간에 격차 있다 그러는데 제일 큰 건 선생님들 간의 격차. 선생님이 잘 쓰시는 선생님과 못 쓰시는 선생님이 계시지 아이들은 다 잘 써요. 제가 본 아이들은 다 잘 씁니다. 쿡쿡쿡 설명도 안 해도 다 써요.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저는 깜짝 놀란 게 아이폰을 처음 사고 전화까지 걸 뻔했는데 아이폰을 딱 열면 뭐가 없죠? 아이폰은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없는 게 있는데, 네? 아이폰 박스를 열면 없는 게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보통은 선풍기를 사도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폰에 100 몇십만, 150만 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설명서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아이폰 쓰시나요? 한 번도 안 불편하시죠? 우리만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쓰는 사람과 이해해야 쓰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발달 단계의 차이인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책을 보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책을 보고 글씨로 봐야 학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대는 눈으로 보고 공부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게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 책을 안 보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당연히 책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책이 종이책이냐 이북이냐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활동이 중요합니다. 책을 종이책을 받든 이북을 받든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책을 그냥 읽는 것 자체 매체의 차이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간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옆에 있는 기관이 니아라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우리 여기 CEO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브가 J 커브잖아요. 이렇게 그 매출의 커브가 이렇게 리니어한 게 아니라 J 커브로 샥 급상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J 커브가 바로 기술의 발전이 바로 J 커브를 그리고 있고 파급 효과 범위의 확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생활의 전반에 펼쳐지고 있고 근데 저는 교육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 방향의 양면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되게 심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잘 쓰는 사람하고 못 쓰는 사람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AI가. 대학 교수님을 저 인근 대학 교수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100명이 듣는 강의를 운영하시는데 글쓰기 강의인데 70명이 그중에 100명 중에 70명이 거의 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거의 비슷하대요. 글쓰기 숙제를 내면 서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결론. 요즘 유행하는 챗 GPT체라고 합니다. 챗 GPT체로 과제를 하는 거죠. 70%가 비슷해요. 나머지 30%는 얘네보다 조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해. 얘네들은 뭐예요? 20불짜리 쓰는 애. 무료 버전을 쓰는 70%가 있고 20불짜리 30%가 있는데 요 최근에 독보적으로 잘 쓰는 애들이 한두 명 나타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200불짜리 쓰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챗GPT가 세 종류로 무료 20불, 200불인데요. 이 얼마짜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도구를 쓰느냐인데 이건 마치 같은 운전 기술이 있어도 1500cc냐 3000cc냐 스포츠카를 타느냐에 따라서 속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역량의 증폭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근데 우습지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계 소득에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교육은 여태까지 그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지금 이제는 이 역량의 증폭기의 차이가 엄청나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까요? 챗GPT 무료 버전 쓰시는 분.
20불 쓰시는 분, 200불 쓰시는 분. 여기 CEO급이라 퍼센트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데요. 200불 쓰면 완전히 질이 달라요. 근데 이 오픈 AI든 다른 구글이든 새로 신기술이 나오면 최고 버전을 높이다가 어느 정도의 그게 넘어가면 가격을 올리는 이런 정책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곧 2,000불짜리가 나오면 2,000불짜리도 쓰실 분 그럼 나올 겁니다. 지금 두 분이 손들었기 때문에 아마 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별화 전략으로 이미 끝없이 갈 거라서 이게 교육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걸 차단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그 미국의 그 기사가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할 때 생성형 AI를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 자료를 생성형 A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그걸 발견하고 자기의 등록금을 물어내라고 지금 소송을 걸겠다고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학생 인성도 문제지만 미국 학생 인성도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건 뭐 다 아시는 거라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시험도 다 잘 맞고 시험을 다 잘 맞는다는 건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동안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확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AI 쓰면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비싼 AI를 쓰면 더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시험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게 명확합니다. 시험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초중고에서 초등학생을 쓸 수 없지만 생성 AI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도 그런데요. 아이들 만들고 토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 이제 대구에 혼자 살거든요. 집은 서울에 있는데 관사가 대구에서 이제 혼자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챗GPT랑 토론을 해요. 그러면 이 토론이 매너도 좋지 뭐 내용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토론 상대 자료도 좋고요. 협력적 코치, 가이드, 튜터, 디자이너, 학습 디자이너, 탐색 도우미, 동료, 동기부여, 즉각적 피드백 평가까지. 근데 얘를 믿으면 안 되는 게 평가를 너무 잘해줘요.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가지고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다 해줄 수 있다. 이게 챗GPT로 쓸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구나 이 R&D를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어널리시스 분석도 지금 굉장히 잘해줘요. 통계 분석을 거의 다 합니다. 제 그 학생들 논문지도 요번에 박사 논문 3명 쓰고 있는데 얘네들도 챗GPT로 본인이 한 걸 챗GPT로 확인하기도 하고 챗GPT가 짜주면 그걸 가지고 신텍스를 활용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챗GPT가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가 할 수 있는 건 통계 분석에 챗GPT 확인했니? 이걸 물어보는 챗GPT하고 확인해 봤니? 이걸 물어보면 될 정도로 챗GPT의 통계 능력이 굉장히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팅까지 잘해줘. 근데 라이팅을 이걸로 해오면 저한테 이제 혼나죠. 왜냐하면 챗GPT가 써준 라이팅은 금방 알기 때문에 챗GPT 채가 있어요. 그래서 챗GPT로 라이팅하면 논문을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초안을 만들기 위한 이 구성하는 거는 충분히 얘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쓴 글을 가지고 또 정리해달라고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에서도 잘 되는데 여기서 기업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게 서베이 뭐 문항도 만들어주고 다 하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서베이를 한 결과를 만들어줘 그러면 서베이 하지도 않고 결과를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건 되게 거짓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생성형 AI의 이게 주도성을 뺏겨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약간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게 내가 시킨 건지 얘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건지가 경계선에 있을 때가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도 연령의 안전 문제도 있고 내용적으로도 정확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창의성을 나의 창의성이냐 AI의 창의성이냐가 이제 막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의 위험이 있고요. 그럼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라든가 기업의 정보를 막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공유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공유하지 않는 버튼이 있어 그거를 꼭 누르시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산을 하려면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지금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정보를 여기다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묻히기만 해라서 표절 막 이런 걸 막 합니다. 그래서 책임성은 본인이 담보해야 되고 다양성, 공공성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를 막 활용하시는데 교육에 있어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이제 주의사항인데 기업에서도 제가 기업 대상으로도 강의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동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지루해 보이시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셔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면 제가 어느 포럼에서 AI 전문가 교수님과 같이 이제 포럼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재밌는 그 경험을 하셔서 제가 공유해 드리면 이 챗 GPT가 요즘 유행하는 MBTI가 뭔지가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너는 MBTI가 뭐니? 하고 질문했더니 저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서 MBTI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여기서 멈추면 연구자가 아니다 하시면서 MBTI 문항을 하나씩 얘한테 넣어서 이 상황에서 는 어떠냐 이 문항을 해가지고 본인이 체크해가지고 MBTI를 조사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관심이 있었던 건 얘가 외향성이냐, E냐, 아니면 내향성이냐, I냐가 궁금해서 했는데 챗GPT의 성격은 외향성일까요? 내향성일까요? E라고 생각하시는 분, E, 외향적이다. 챗GPT 외향적이다. 네, 몇 분 들으셨고, 챗GPT I, 내향적이다. 많이 들으셨는데, 챗GPT는 I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내향적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얘는 물어보기 전까지 나한테 말 걸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내향적인 아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수님의 지적은 문제는 얘가 외향적으로 바뀔 때부터 인류는 괴로워질 거다. 똑바로 앉아. 뭐 하고 있니? 담배 끊어. 막 이러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일 때가 행복한데 아이일 때 도와주는 애잖아요. 말 시켜야지 대답하는 애인데 조수인데요. 이가 되면 얘가 나를 지배하려고 들 가능성이 있어서 AGI 시대를 우리가 논의할 때 이게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농담인데 여기서 제가 많은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기서 웃으시면 9세대고 안 웃으면 이제 신세대인데 그래서 이 MBTI가 I이기 때문에 우리가 AE가 아니라 AI라고 한다. 안 웃으셨으면 이제 신세대라고. 아유, 나이는 젊으신데 9세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외향적 AI가 등장하기 시작한 교육 분야 에듀테크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 에듀테크를 보면 얘가 문제를 원래 30초 평균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30초가 지나도 답이 없으면 문제 풀어 하고 이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외향적 AI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안 들어있는데 민간 AI 이 코스웨어에는 일부 이 학습자를 분석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먼저 말을 거는 AI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참 불쌍해요. 이제 하나하나 애들을 이제 간섭하는 AI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게 우리 세 가지 고민이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이제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게 교육 과정을 바꾸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관련된 게 AI를 활용하는 쪽에서 이 교육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AI 에듀케이션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인재 역량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HRD 분야에서 knowledge, skill and attitude를 인재 역량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 21세기 초반에 이 역량을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20가지로도 나누고 막 나눴었는데 다시 OECD가 KSA로 다시 요약했습니다. 지금은 KSA 또 value를 넣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KSA를 살펴보면 지금 CEO급이 많으셔서 리더스 포럼인데 우리 조직에 KSA가 모두 트리플 A인 사람이 많다. 한번 조직 구성을 생각해 보세요.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다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많으세요? 그러면 초인류 기업입니다.
그런 조직이 별로 없어요. 그죠? 날리지가 좋으면 애티튜드가 안 좋고, 날리지하고 스키는 없으면서 애티튜드만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학교 교육은 그동안 어떤 인재를 키웠느냐? 수능으로 한 정시는 거의 대부분 난리지 중심. 이런 아이들을 우수 인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온 거. 근데 실제로 이런 세상은 저는 더 어려워졌고, 이제는 난리지 스킬, 애티튜드가 이 결합된 인재를 키워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의 역량을 갖춘 엑스퍼트를 엑스위드 AI라고, 각 분야의 엑스퍼트가 있는데 AI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엑스위드 AI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엑스위드 AI의 역량은 결국은 KSA 곱하기 AI 리터러시인데, 중요한 건 AI 리터러시를 키우는 거는 제가 볼 때 유저로서의 AI 리터러시는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금방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KSA는 오랜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만 나에게 체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KSA를 갖추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KSA 중에 산업화 시대에는 K와 S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A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성, 애티튜드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퍼트가 AI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중요한 건 윤리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잘못 쓰느냐.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이제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올바로 쓰는 것이냐 잘못 쓰는 것이냐에 대한 철학을 가르쳐 주는 게, 윤리와 철학을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더 걱정하셔야 되고요. 애들한테는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노잉, 아는 것만을 강조했는데 정말 활동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을 훨씬 더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리멤버하고 언더스탠드만 잘하면 우수한 인재라고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리멤버 언더스탠드뿐만 아니라 창의적 활동을 넘어서서 이 애티튜드를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 이게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플립 러닝을 표현하는 건데요. 기존의 교육이 이 지식만을 가르쳤다면 이걸 플립, 거꾸로 뒤집었다라는 걸 플립 러닝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플립 러닝은 리멤버와 언더스탠드를 바탕으로 이 위의 활동에 더 비중을 많이 주는 것, 이게 플립 러닝이고 이게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도구는 뭘 해주느냐? 그동안의 디지털 도구는 리멤버와 언더스탠드를 선생님이 이것만 가르쳐줘도 애들이 다 모르고 끝나버렸었는데, 이걸 디지털 도구로 학습이 되면 선생님이 활동 중심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디지털 기반의 창의적 학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언제부터 나왔냐? 옛날부터 원래 교육은 맞춤형 교육이었는데요. 맞춤형 교육이 옛날에 되다가 안 된 이유는 학교라는 게 생기면서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정해진 것을 가르쳐 주기면서 생각됐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서당을 보니까, 서당은 정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어떤 애는 천자문을 배우고 어떤 애는 논어를 배우고 있는데, 요즘은 같은 걸 배워도 막 집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집중을 시켰을까? 어떻게 아이들을 동기를 부여하고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있는 몰입을 시켰을까를 살펴보면,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이 당시에 있던 교구가 있어요. 이 교구가 보이시나요? 이 교구? 동기를 자극하고 지속시켰던 교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해철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알아듣는 애 별로 없었죠? 그런데도 앉았잖아요. 왜 앉았어요? 자면 맞으니까 못 잔 겁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자고 뭐 안 자는 척하고 자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대놓고 자는 이유는 회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지시긴 한 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터치를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바로 꺼진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 서당에서의 터치를 저는 피지컬 터치라고 표현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피지컬 터치가 없는 터치를 해야 되는 걸 하이 터치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계와 언어를 통해서 이제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피지컬 터치가 하이 터치가 됐지만 어쨌든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 건 헌법의 가치다라고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고요. 근데 학교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은 다른데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튜터링,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튜터링을 우리나라가 개발한 튜터링이 바로 프라이빗 튜터링 시스템. 이걸 우리말로 사교육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컴퓨터로 해보자는 걸 ITS,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PTS는 우리 다 자녀 사교육 시켜보셨겠지만 힘들죠.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사교육에서 성공하신 분 있으세요? 난 사교육에서 성공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만족스럽게 올라갔다. 거의 없어요. 또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이제 사교육비는 2009년을 정점을 찍고 줄어들다가 이때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요. 제가 그때 담당 사무관이었는데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이때 줄어가지고 잘 했는데 15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요건 이 코로나 때 잠깐 떨어진 건 빼고 올라가면 29.2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월 평균 사교육비 다 올라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8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67만 원, 월 67만 원. 이건 제가 경험한 것보다는 훨씬 적게 지금 통계가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월 67만 원이고 300만 원 미만은 20만 원이라서 잘 사는 집이 한 3.3배를 그 사교육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교육비 1원당 교육의 효과가 같다면 부자인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역별로도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소득별, 지역별 격차가 만약에 성적에 반영된다면 이건 공정한 경쟁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이유는 모두 다 일어서 있기 때문에 힘들기만 하고 별로 효과는 없어요. 다 일어서서 사교육 다 받는데 모두가 안 받고 나만 받으면 효과가 있겠지만 모두 다 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하면 떨어지는 거고 해봤자 성적이 안 올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열심히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많이 느끼시는 게 29조를 쓰고 온 애들이 실력이 옛날보다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걸 반복 학습만 하다 온 거예요. 29조가 거의 날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줄 거냐. 이건 사실 노후 자금으로도 다 쓰셔야 될 돈인데 애들한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는 이 구조를 다시 ITS로 좀 바꿔보자 하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미 수학 영어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나라도 많이 해왔고 뭐 옛날부터 저희도 수학하고 영어를 다 해왔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건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못 받는 거를 그래서 교육 격차도 생기고 사교육비도 생기는데 AI 교과서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선생님이 계속 얘를 동기부여를 해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AIDT가 아무리 좋더라도 선생님이 안 도와주면 애들이 하질 않아요. 이건 우리 옛날에도 똑같은데 옛날에도 성문종합영어 10번 하고 정석 10번 풀면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건 다 아는데 애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선생님이 해주는 것. 그걸 하이터치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맞춤형으로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걸 하이테크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에게도 AI 튜터의 기능을 해주고 옆에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을 보조해주는 보조, 조교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디지털 기술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 말을 했을 때 초중고 다니면서 나의 발음을 교정받아 본 학교에서 교정받아 보신 경험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냥 읽어봐라 하고 말지 이거를 잘할 때까지 교정해 주는 게 없는데 AI 교과서는 그걸 다 해줄 수가 있고요. 글쓰기도 다 계속 교정해 줄 수 있는 게 이건 이미 학원은 다 해주고 있는데요. 학교는 안 해줬던 기능들이고요. 수학의 개념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걸 또 수학은 해주고, 정보교과에서는 당연히 컴퓨터로 코딩을 연습해 보는 거니까 개념을 익혀서 코딩하는 것. 이게 지금 도입된 AI 교과서입니다. 써보신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써본 선생님들은 화를 막 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안 써본 선생님은 도입하지 말라고 지금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러고요. 지금 원하는 학교만 쓰고 있는 상태, 3분의 1이 쓰고 있는데, 써보신 선생님들은 중에 과반수 이상은 좋아하시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교과서 실제로 보실 분들은 여기 가보시면 AI 교과서는 뭔지 이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AI 실제 교과서가 돌아가는 모습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쟁점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AI 교과서에 AI가 있느냐, 최신 기술을 쓰느냐 하는 건데요. 생성형 AI를 바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챗GPT의 사용 연령 제한이 있어요. 만 13세 미만은 사용 금지고, 만 18세 미만은 보호자의 도움 아래 쓰라는 건데, 그래서 생성형 AI 중에서도 트레이닝된, 교육적으로 트레이닝된 것만 쓰는 것이지, 최신의 챗GPT, 최신 모형을 막 쓰지는 않는다. 그게 적정 기술이라는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최신 기술을 쓴다고 해서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CEO 분들도 많이 계신데, 최신 기술을 그냥 갖다 쓴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고요. 우리 이 도메인, 이 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 쓰는 거죠. 그게 최신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제일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정보 보호는 캐디스가 다 하고 있고, 디지털 격차 해소가 문제인 거고요. 이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AI 교과서 쓰면 과의존과 중독이 된다는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의존과 중독은 디지털 기기를 SNS나 게임에 중독되는 거고요. 학습에 중독되면은 대통령 표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AI 교과서에 중독된 아이가 있으면 표창을 줘야 되는 거고, 기기를 잘못 쓰는 게 중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거고요. 교원의 역량 격차는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지금 화가 나 계신 선생님들도 많아요. 쓰지 말자, 책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를 개선해 나가는 건 아마 제가 볼 땐 완전히 개선하는데 5년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반수를 넘어서 가는 게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비용의 문제는 있어요. 안 하면 돈이 안 드는데 쓰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 비용으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역량을 개발할 수 있으면 저는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해력 창의성은 아까 말씀드렸고, 교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제가 만든 공식이 있는데요. 디지털 활용해서 교육이 바뀔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일까 해봤더니 이게 다 변수들의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변수가 0에서 1까지 변이를 갖는다면 교사, 학생, 저희 케이리스 AI 플랫폼, 그다음에 인프라가 와이파이랑 기기가 모두 잘 갖춰서 다 1을 찍으면 최상의 성과 1을 찍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와이파이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0. 교사가 키질 않는다? 0. 학생이 로그인을 안 해줬다? 그래도 0. 그래서 하나만 0이라도 0이 돼버리는 아주 어려운 공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변수가 최대치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캐리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까지 같이 노력해야만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이 AIDT를 샀으면 집에서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 그때는 부모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 또 교실 수업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